대한민국 시니어는 절박하다. 회사에 청춘을 다 바쳐도 미래는 담보할 수 없고 연봉이 올라도 다른 것은 더 많이 오르니 아끼고 모아도 50대 평균 자산은 5억. 그것도 대출을 제외하면 남는 것은 집 한 채가 거의 전부다. 믿을 건 집뿐인데 그 집이 길어진 수명까지 책임져 줄까?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며 우리나라 평균 가구당 순자산이 5억 1,792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년 대비 7,983만 원 늘어난 수준인데요. 2020년 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가구당 순자산은 59만 4천 달러입니다.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일본보다 가구당 순자산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일찍 자본 축적을 시작했던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순자산은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보다 더 많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주요국 가구당 자산 비율을 비교해보니 선진국은 현금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의 비율이 70%, 부동산은 30%밖에 되지 않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자산 비율은 금융자산이 20%이고 부동산이 80%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대한민국이 가구당 자산이 높았던 이유도 몇 년간 부동산 폭등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 부동산이 오르기만 한다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만에 하나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이 온다면 우리의 미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노후 대비 측면에서 집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집값 붕괴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도 거품이다, 곧 폭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산업이나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30년 전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부동산 비중이 높아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60%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비중이 30년이 지나면서 30%로 떨어진 것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도대체 일본은 왜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먼저 가장 큰 원인은 지난 30년간 일본 부동산 시장은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집값, 땅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선진국에서는 세입자의 파워가 워낙 세다 보니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소송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 형성은 부동산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나 영국 등에서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앞선 선진국의 사례는 이 부동산 신화가 얼마든지 붕괴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970년대의 미국 임대 아파트 가격 폭락이나 일본 주택버블 붕괴 사태가 그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개인이 부동산 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부동산 투자 신탁과 같이 금융상품화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일본은 우리나라만큼 내 집 마련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돈이 없더라도 대출이라도 받아 내 집은 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는 금리가 낮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는 부동산 투자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안 사면 큰일 날 것만 같은 조급함이 생기고 집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30년 전에는 우리 못지않게 집착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집에 대한 집착이 유지되는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웃나라 일본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집값은 왜 오를까요? 일본의 집값 폭등에는 플라자 합의, 은행 약체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집값이 폭등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정착생활에 따른 내 집 마련의 본능인데요.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농경문화에 따른 정착생활을 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환경적으로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일본은 이런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지난 30년간 버블 경제에 대한 학습으로 집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인식이 변화된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집은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일본의 집값이 폭등했던 두 번째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의 독립 때문인데요. 베이비붐이란 아기를 가지고 싶은 특정 시기의 사회적 경향으로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할 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 일본은 내 집 마련을 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다시 집을 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의 집값이 폭등했던 세 번째 이유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도시화가 되다 보니 도시에 살 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일본은 역도시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방으로 분산되어 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로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도시화율이 보통 80%가 되면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도시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도시화도 끝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부동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한 부동산 전문가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대형 평수 주택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주말에도 집안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현재 사는 공간이 좁다고 느끼고 좀 더 넓은 집을 원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 생각하면 대형 평수는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환갑 나이가 되면 일반적으로 자녀는 모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립한 자녀와 다시 합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65세 이상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된다면 다시 자녀와 같이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 자녀와 멀지 않은 곳에서 혼자 살겠다가 50%, 노인 전용실로 가겠다가 30%였습니다. 즉, 80%는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노후에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을 100세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100세인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예전에 100세인은 한평, 순창과 같은 공기 좋은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니어들 대부분은 설마 내가 요양시설에 가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가 결혼하면 오히려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돈 보기에도 좋고 사위나 며느리가 와서 자고 가려면 집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인기 있었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는 2,100만 가구입니다. 그중에서 1에서 2인 가구는 1980년만 해도 전체 가구의 15%였던 것이 2019년 전체 가구의 58%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45년이 되면 전체 가구의 71%가 혼자 혹은 둘이 사는 가구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일본은 오래전에 60%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혼자 혹은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형 평수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이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젊을 때는 상관없지만 나이가 들면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못하고 슬럼화되어 간다는 뉴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 이상 재건축에 동의해야 하는데 노인들은 귀찮아하기 때문에 재건축도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위치가 좋아야 하며 둘째는 저층이어야 합니다. 즉, 위치가 좋지 않고 고층이면 재건축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재건축을 못하고 슬럼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아파트 슬럼화가 일본만의 이야기일까요? 일본은 아파트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이상의 아파트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도시엔 거의 아파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도시는 허허벌판에도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60%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도시는 그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10에서 30년 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방 고층 아파트는 사회 큰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독거노인은 지금 어디에서 살까요? 노인들 대부분이 병원과 편의시설, 문화시설이 가까운 시내에서 18평, 20평 소형 평수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고독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교류도 없고 이웃과 교류도 없는데 고층 아파트에 살수록 사람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고독사와 같은 현상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니어들도 대형 고층 아파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데 앞으로 누가 집을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습니다. 향후 20년은 113만 가구가 또 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집을 늘려가는 것은 아이가 있는 40, 50대가 집을 늘려가게 되는데
지난 20년간 40, 50대 가구는 260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20년간 40, 50대 가구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구가 늘어날까요? 60대 이상 노인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 400만이 늘었고 향후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더 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령화로 노인 가구는 끊임없이 증가할 텐데 이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누가 집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2인 가구가 끊임없는 증가세인데 반해 3인 이상 가구는 끊임없는 하락세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 보아 부동산 수요는 앞으로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빨리 사고 빨리 팔면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노후 대비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부동산 상승과 하락은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며 일본의 고령화처럼 우리나라도 고령화되어 빈집이 속출하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 또한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서 어느 한 곳에 재산을 집중시켜서도 안 되며 노후에는 집 한 채보다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연금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100%를 부동산에 모두 올인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는 금융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주택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좋은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